안녕하세요. 예, 그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쉬었다가 또 공부하려니까 좀 마음이 잘 안 내키죠. 예. 근데, 예, 막상 이제 남은 그 양을 보면 한 정도 이제 분량이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그 남은 양을 생각하면 또 이제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좀 엄습해오고 그러죠. 이, 근데 암기를 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좀 덜 부담이 될 텐데, 그 암기가 좀 덜 되면 조금 갈수록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양이 많다 보니까 헉헉거립니다. 헉헉거려. 이, 그래서 어쨌든 뭐 가야 할 길이고, 극복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양이 조금 됩니다. 오늘 교육평가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내일 하면서, 내일까지 생활지도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수학습과 교육공학을 살펴봤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학습 부분은 교수 설계와 교수 이론, 교수 방법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수 설계에서는, 뭐 교수 설계 3대 변인도 다루었고, 이 설계 절차, 수업, 절차 모형으로서 글래서는 이제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ISD 모형,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에디 모형하고 딕 앤 캐리 모형인데, 딕 앤 캐리 모형은 심화 모형이고, 에디 모형을 근거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디 모형은, 일반 모형으로서 교수 체제, ISD,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의 일반 모형이다라는 것이고, 그 AD에서 A가 뭡니까? 분석이죠. 분석 단계. D는 디자인, 설계. 또 그다음 세 번째 D는 개발, 디벨롭먼트. 이 I는 이제 임플리먼트 또는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실행, 그리고 마지막 평가. 5단계를 거친다라는 거고요. 교수 이론에서는 완전 학습 모형,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캐롤 학교 학습 모형은 학습의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학습의 경제성 관점에서 학교 학습에서의 체계적인 완전 학습 모형을 제시한 것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다. 그래서 학습의 정도라고 하는 것,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학습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학습에 사용한 시간의 함수 관계로 표현된다는 거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수업의 질, 교수의 질과 적성, 수업 이해력, 교수 이해력으로와 관련되는 거고, 사용한 시간은 학습 기회, 또 학습 지속력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학습의 경제성 관점에서 학업 성취도인 학습의 정도를 높이려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 학습 사용한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면 완전 학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처리 관점에서 교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간의 목표별 수업 이론이다. 목표 간의 학습 5가지 영역을 제시했죠. 5가지 영역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인지적 영역에서 3개,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그리고 정적 측면에서 태도, 심동적 측면에서 운동 기능,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업 사태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학습 사태, 9가지 사태. 주목선, 첫 번째 주목선이죠. 주의 집중 하면 이제 주의 집중 시키게 하면 주의 집중하고, 목표 제시죠. 수업 목표 제시. 그 다음에 선행학습 회상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에서 워킹 메모리로 끄집어내야 된다. 주목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학습 내용 이제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고, 학습 안내하면 그걸 학습 안내를 쭉 받으면서 의미론적 부호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유도하죠. 수행 한번 해보라. 연습을 유도합니다. 수행 유도하면 재생하죠. 재생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 반응에 대해서 강화를 주면, 그 피드백을 주면 강화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났으니까 성취행동, 그러니까 이제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서에 의한 인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지, 전이하면 일반화한다. 그렇게 총 9가지 단계로 돼 있죠. 순서대로 쭉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루노의 발견학습 모형 있죠. 이 브루노의 발견학습 모형은 교사의 지시를 최소화해서 The Structure of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의 최종적 형태인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발견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계열화, 그죠? 그 지식을 순서대로 계열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학습 의욕, 경향성, 학습 경향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강화를 적절히 제시해야 된다는, 강화를 4개가 있다. 이 발견학습이고, 그 다음에 발견학습인데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설명서를 하고 있으니까 50회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고, 유의미 수용학습에서는 3가지 유의미 수용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학습 과제 측면에서는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녀야 된다는 거고, 학습자는 인지구조가 관련 정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학습 과제가 잠재적 유의미성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자신의 기존의 인지구조 속에 포섭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학습 태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어진다. 심리적 유의미가를 지니게 됨으로써, 유의미 수용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선행학습, 그 유의미 수용학습의 원리가 있죠. 원리. 유의미 수용학습이 되려면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배웠던 거, 선행학습을 요약하고 정리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선행학습 했던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주는 거. 체계적으로 조직해 주고 학습 준비도를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과제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도입 단계에서 하는 게 선행학습 조직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정의 원리. 이게 그 수업 원리다라는 수업 원리. 50월의 유의미 수용학습의 수업 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수 설계 이론으로서 또는 교수 내용 조직 전략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메릴과 라이겔루스가 있다. 메릴은 내용 요소 제시 이론 또는 구인 전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 요소, 그러니까 내용 요소는 내용과 수행의 매트릭스로 조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계절 원리, 그죠? 사실 개념, 절차, 원리 4가지 내용을 수행 차원에서는 기억을 활발히 하자, 기억, 활용, 발견, 이렇게 총 10개 그 세부적인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그 다음 내용 요소를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교수 방법에서는 1차 제시형, 2차 제시형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또는 구인 전시 이론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치기 위한 미시적 교수 전략이다. 미시적 또는 교수 설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시적 교수 설계 이론이 라이겔루스 정교화 이론이라는 거죠. 라이겔루스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거시적 교수 설계 전략, 거시적 교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단순 복잡의 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7가지 정교화 전략 있죠. 뭡니까? 단선, 요종, 비인학. 단순 복잡의 정교화된 계열화. 그 다음에 선수학습 요소, 계열화. 수업하기 전에 순서대로 선수학습 요소를 쭉 계열화 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자를 사용하고, 종합자 사용하고, 비유를 활용하고, 인지전략 촉진자, 학습자 통제. 이렇게 7가지 전략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지식의 상대성, 그다음에 상황 맥락 의존한다는 거죠. 상황 맥락. 그리고 잠재성,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협상을 통해서도 지식이 구성이 된다라는, 이게 이제 지식의 인식론적 차원에서 구성주의가 갖고 있는 인식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4가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구성주의의 인식론을 근거해 볼 때, 구성주의 그 수업 설계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설계해줘야 한다.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설계.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할 때는 그 과제가 실제적이고 복잡한 비구조화된 과제. 그죠? 실제적이고 복잡한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시해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는 실제적이고 복잡한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시해주고, 학습 환경을, 학습 중심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습자가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 동료와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다 관점이 필요하고, 교사는 조력자, 촉진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 중심 또는 문제 기반 학습을 보면요,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로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과 지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 기반, 문제 중심 학습이죠.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의 특징은 이 구성주의의 일반적 교수 원리 그대로 적용되는 거 그대로.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과제죠. 과제는 실제적이고 복잡한 비구조화된 과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 환경,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반성,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을 병행해서 교사는 촉진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원리 그대로 적용되니 그냥 이렇게 문제 중심 학습 또는 문제 기반 학습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나산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조나산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가 있죠. 요거는 이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요소 6가지와 그 다음에 교수 활동 3가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설계 요소 6가지가 뭡니까?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한다는 거. 문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관련 사례 제시, 정보 자원을 제시해주고, 인지적 도구, 대화 협력 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 잘 외우셨네요. 문제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를 사정하는 사람, 문제 사정인 이 대사, 그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문제 사정한다는 거예요. 문제 프로젝트 먼저 제시하고, 사례 제시, 관련 사례, 그 다음 정보 자원, 문제 사정인 대사, 그렇게 앞 글자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의미를 만들어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수 활동 3가지죠. MCS, 그래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3가지다. 인지적 도제 이론 이와 비슷하죠, 그죠? 인지적 도제 이론 절차가 맥쉐어, MC 쉐어죠. MC 쉐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articulation, reflection, exploration, 이렇게 탐색 또는 탐구, 이렇게 6가지. 맞죠? 6가지가? 예.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이론은,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실제적 비교자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설계해주고, 복잡하고 다초안적인 개념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럼으로써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 이론이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상황 맥락적인 스키마 연합체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학습 방법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가 주제 중심 학습, 주제. 하나의 주제에 복잡한 개념들이 막 얽혀 있으니까 주제 중심 학습이고, 복잡한 과제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각각 세분화된 과제별로 전부 다 미니 케이스, 소규모 사례를 제시하고, 십자형 접근, 임의형 접근을 취한다. 이렇게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교수 방법에서는 이제 직속 모형하고 협동학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협동학습은, 뭐 다뤘죠? 스테드 모형의 근본적인 특징은 공동학습 구조다. 공동학습 구조. 두 번째 특징은 집단 보상 체제를 취한다. 집단 보상을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다. 교육공학에서는 어쇼 모형을 살펴봤죠. 매체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게 어쇼 모형이다라는 거고, 어쇼 모형은 이제 절차적 모형이다. 그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절차적 모형으로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는 analyze, 그죠? 분석, 학습자 분석. S는 state, 진술, 목표 진술. 그 다음 두 번째 S는 select,
선택. 매체 자료 선정. 그 다음에 U는 활용, utilize, 매체와 자료를 활용. 다섯 가지 OP가 있죠. preview, prepare 3개, 그 다음에 provide 하나. 영어 시간도 아니고. 프리뷰가 뭐 점검하는 거죠. 매체와 자료를 점검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전부 다 준비하는 겁니다. 프리페어. 매체와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환경을 준비하고 학습자 준비시키고, 그리고 프로바이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죠? 6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R, require, 요구하는 거죠? 학습자가 이제 참여하라는 거죠. 참여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evaluation, revise, 평가와 수정. 이렇게 됐죠. 좀 많습니다. 공부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 그 무엇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교육 내용학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론을 살펴봤죠. 그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교육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걸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 심리학을 다뤘습니다.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적 차원에서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를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교수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라는 교수 학습과 교육공학 매체를 활용하고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관련된 교수 이론과 교육공학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했어요. 수학을 가르쳤어요. 생물을 가르쳤어요.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좀 영향이 커졌는지,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행동이 좀 달라졌는지, 이걸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 학습자에게 심리,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교수 방법론. 그러면 이제 평가할 차례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교수 방법까지 해서 교수 학습 방법론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학습자에게 과연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가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살펴보죠. 그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일어났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지적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보를 수집해. 증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평가입니다. 평가는 정보 수집 활동이다. 정보 수집 활동.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이 평가다. 평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 평가는 그 정보를 수집해서 학습 과정 전체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평가입니다. 교육평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이잖아요. 교육과정은 내용이죠. 교육과정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타일러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목표부터 선정하는 거예요. 목표 선정하고 이 선정에 위한 수단으로서 내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조직하는 게 이제 경험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죠. 그 타일러는 교수 학습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심리학에 근거해서 교수 학습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목표 도달 정도, 그 내용 배웠는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정보 수집해서 우리 반 학생들이 대부분 다 90점이 넘더라.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에서 18점이 다 넘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 평가를 해서 이게 교육평가다. 교육평가. 교육평가는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을 교육평가라 그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육과정 전체를 성찰하고 반성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전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성찰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에 대한 성찰이 될 수도 있고, 교수 학습 프로그램 그 자체, 교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교육과정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 프로그램에서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교수 프로그램의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내용과 교수 방법론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좁은 의미로는 교수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넓게 보면 당연히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 이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평가라고 하는 것을 정보 수집을 통해서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정보 수집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왜 하기는 이 목표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우리 어쨌든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조직하고 선정하고 조직하고 가르쳤으면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지 정보를 딱 봤더니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은 야 목표 도달 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수 프로그램 자체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발견학습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견학습을 통해서 가르쳤고 어떤 내용으로 설명식으로 가르쳤는데 그 프로그램에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다른 걸로 써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평가자는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평가자라고 볼 수 있어. 그 평가는 그 정보를 수집해서 프로그램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평가를 통해서 뭔가를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자면 정보 수집 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라고 해서 의사결정자가 학교장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이 평가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평가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몇 가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해지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그럼 다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한번 쭉 세워보자 해서 우수한 아이들 뽑아내자. 이렇게 뽑아내자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러처럼 변화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 목표 달성이 별로 안 됐다라고 싶으면 다시 새로운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달적 교육관의 관점에서도 평가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의 관점, 이게 절대평가의 관점입니다. 절대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줄세우기라고 하는 선발적 교육관의 근거에서 상대평가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했는지, 자신의 능력의 발휘 정도, 노력의 정도, 성장의 정도, 이거 자기 참조평가인데, 자기 참조, 나를 참조해서, 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 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뽑아볼 수도 있겠죠. 2차 방정식을 나가려고 할 때 얘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과연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진단평가. 수업 중에 제대로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형성평가죠. 그다음에 일정한 단어를 끝난 다음에 제대로 일정한 단어를 학습했는지를 다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총괄평가. 이거 평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로 공통적인 것은 정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조금씩. 평가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지필평가식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직접 수행 행위를 관찰하고 면접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죠. 이거는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찰과 면접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직접 평가입니다. 간접 평가할 수도 있고 수행평가처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현재 발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미래 잠재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동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 이게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평가 도구.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관련되는 게 평가 도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양호한 조건인 평가 도구의 양호도, 또 양호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제작의 문제, 그 다음에 실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의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문항 반응과 관련된 문항 반응 이론들을 쭉 살피게 되는 건데요.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평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평가를 보는 관점과, 두 번째는 이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 검사 도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검사 도구, 평가 도구의 문제,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싱킹 맵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교육평가 부분은 먼저 평가가 뭐냐, 평가의 본질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형이 나옵니다. 평가, 모형. 평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모형이 지긋지긋하죠. 이거 거의 뭐 이해라기보다는 거의 뭐 단순 암기죠. 그죠? 이해 조금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암기 들어가야 되는 평가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모형이 중요하겠죠. 평가 모형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평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평가 이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평가의 관과, 또 이와 관련된 교육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지, 평가 절차와 또 그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평가관과 교육관.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이 전체적으로 볼 땐 비중이 크게 높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 대부분 무시해버릴 수 있는, 내용 조직의 원리,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성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 전체적으로 볼 땐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중요하다라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절차와 평가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인지, 일련의 절차,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장면을 설정하고 하는 거, 도구를 제작하고 이런 쭉 어떤 순서로 평가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평가 절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의 오류 부분, 평가의 오류, 여기서는 평가의 오류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데 가능하면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교사가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그 평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타당도도 떨어질 것이고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가능하면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 평가를 임하는 교사의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죠. 그죠?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제작함으로써 올바른 평가를 시행하자면 교사가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의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의 오류. 자, 그 다음에 평가 모형입니다. 역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평가를 타일러는 교육 과정에서 보면 같이 중립 모형이죠. 교육 과정에서도 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중립적. 마찬가지로 평가도 같이 중립적입니다. 같이 중립. 타일러는 목표 우위 모형이잖아. 교육 과정에서 목표 우위죠. 맨 처음 하는 게 목표를 먼저 설정하죠. 목표 설정. 그리고 내용 선정, 그러니까 경험 선정이죠. 이 사람 경험이 내용이니까. 경험 선정, 조직, 그 다음에 교수학습과 평가를 똑같은 것으로 봤으니까 교수학습은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평가. 그래서 목표가 있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죠. 이 세 가지는 이 목표의 수단적 위치죠. 그죠? 이걸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이 평가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 이렇게 정보를 뽑아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 이게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다. 목표 달성. 그 다음에
프로버스의 괴리 모형 또는 격차 모형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목표와 수행 사이의 괴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일러는 평가를 이렇게 평가를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게 평가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아이즈너가 볼 때는 좀 교육과정하고 막 연결됩니다. 이거는 아이즈너가 볼 때는 이 목표로 하는 게 미리 설정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 그죠? 미리 행동 목표는 미리 설정할 수 있어. 근데 미리 설정할 수 없는 목표도 있다. 얘는 질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 해결 목표라든지 특히 표현적 결과라고 해서 수업 도중이나 수업 이후에 형성되는 가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정할 수 없다. 미리 설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이렇게 미리 설정할 수도 없고 또 미리 설정된 목표는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잠재적인 목표가 있죠. 잠재적인 그 교육과정. 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결과까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 그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협동학습을 했더니 협동학습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협동학습을 했더니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나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협동심이라든지 사회성에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도 있죠, 그죠? 이거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썼더니 이상하게 다른 효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목표 중심이라기보다는 평가라고 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 가치 판단하자, 가치 판단. 이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탈목표,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입니다. 탈목표 평가를 하자면, 탈목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효과,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가치 판단을. 이때는 평가자 역할은 가치 판단자 역할이에요, 가치 판단자.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쭉 수집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의도한 효과는 무엇이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도 물론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려면 다른 것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설명시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발견시 수업이 효과적인지 둘 또 비교해 봐야 되죠, 그죠? 비교 평가도 해봐야 되고요. 또 중간에 형성 평가도 해봐야 되고 총괄 평가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게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 탈목표 평가 모형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타일러는 목표 달성 정도가 평가야. 목표 달성 정도가 평가야. 스크리븐은 목표 달성도 물론 중요한데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목표 달성 정도도 프로그램의 가치 판단하면 이미 목표 달성 정도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 달성 정도도 확인하고 또 그 목표 달성이라서 의도한 거잖아요. 의도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그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가 어떤지 그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평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스크리븐입니다. 스크리븐이 형성평가라는 말 처음 쓴 사람이에요. 참. 타일러는 총괄평가예요. 총괄평가. 여기서 어디 형성평가 어디 나옵니까? 경험 선정, 조직하고 수업했잖아요. 교수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가 뭐예요? 이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총괄평가인데 스크리븐은 형성평가라는 말 처음 쓰면서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다 중요해야 돼. 다 해봐야 돼. 전부 다. 평가. 프로그램의 중간중간에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도 평가해야 되고 프로그램 전체 끝났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도 판단해봐야 돼.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예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게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미묘한 수행의 차이. 이 타일러가 갖지 못하는 타일러는 미리 명세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중심으로 향하게 되죠. 그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명세화될 수 없는 목표 같은 경우는 평가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젠은 아니야. 그것도 평가해야 돼. 표현적 결과라는 것도 있다라는 목표에. 그래서 나오는 거 아이젠은 질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질적인 판단을 학생의 미면 수행 사이에 질적 판단을 하려면
교육적인 감시관과 비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 감시관, 교육 비평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같이 판단해, 같이 판단.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정보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촉진하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이 평가야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이거 발음하기 곤란하죠. 스터플빔의 CIPP 모형이다. 의사결정. 내가 이번에 2016학년도 작년도부터 자유학계제가 중학교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자유학계제를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맡아서 자유학계제 운영 전체 1년 연간 계획표를 짰습니다. 연간 계획표를 짜려면 먼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맥락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설정, 그 자유학계제 어떤 목표, 그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지역사회와 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유학계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해봤고, 그 과정 평가도 해보고, 전체,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산출 정도,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산출 평가한 다음에 올해도 그 자유학계 작년 프로그램을 그대로 쓸 것인지 재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1년의 전체 계획부터 쭉 목표 설정하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과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산출 이 전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평가자가 정보 수집한 다음에 의사결정자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의사결정자가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자는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고, 평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의사결정 모형.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타일러가 제일 먼저 제시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가치 판단 모형 두 가지가 있죠. 예수주 비평 이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두 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인 스토플빔의 CRPP 모형. 이거 여기서 CRPP 모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당장 해야 될 일이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장이 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자 학교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학교 연간 계획표 짭니다. 우리가 그죠? 학교 가면 학교 연간 계획표 짜야 돼요. 그거 할 때도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연간 계획표 짤 수도 있고요. 학교 계획서 1년 연간 학교장은 뭐 학교 계획서를 짜겠죠. 또 뭐 부장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계획서 짤 때 학교 계획서 짤 때 CIPP 평가 모형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역량이잖아요. 그죠? 의사결정 역량. 그래서 평가에서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게 평가라고 해서 의사결정이야. 의사결정을 돕는 게 평가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관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나? 기준점을 집단에 둘 수도 있고 기준점을 절대 기준, 그러니까 상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인 집단에 둘 수도 있고 절대 기준인 학습 목표에 둘 수도 있고요. 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규준 지향 평가, 규준을 레퍼런스해서 규준 참조 평가, 상대 평가입니다. 준거 참조, 준거나 규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준. 기준은 두 가지로 규준과 준거로 나눠지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 뭘 참조로 하느냐. 집단 내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규준 참조 또는 규준 지향 상대 평가이고 준거를 기준으로 한다. 준거는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인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자기 참조 평가. 여기 이제 규준 참조 평가 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다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이 상대평가는 사실 지금 상대평가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줄세우기잖아요. 이거는 줄세우기. 1등부터 꼴등까지 경쟁을 조장하게 되고 이것보다는
절대평가라는 것은 목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예, 준거 참조 평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꼽으라면 이제 준거 참조, 예,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예, 자기 참조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자기 참조 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예, 준거 참조는 한번 나왔죠? 논술용으로 한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평가 시기에 따라서 수업 전중 끝난 다음에 예, 진단 형성 총괄 평가로 나눠지고요. 예, 그럼 수행 전체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수행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성취 정도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강조되고 있는 게 성취평가제입니다. 성취평가제. 이 성취평가제는 예,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절대평가. 성취했느냐, 학습 목표 도달했느냐, 예, 학습 목표 도달 정도, 성취 정도로 확인하고 예, 그걸 진술하고자 하는 게 성취평가제인데요. 이것도 좀 봐줘야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기타 정책 평가냐 역동적 평가냐 정책 특성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인지적 측면에서 많이 평가 얘는 이제 종합적인 평가고 전인적인 평가고 일반적으로 인지적 측면을 많이 평가하는데 정책 특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게 창의 인성 교육이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인성을 창의 융합형으로 바꿔서 장합형 말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창의 인성이 창의 융합형인데 창의 융합형 교육을 위한 평가 참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는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형사평가 진짜 중요해. 이거는 형사평가는 이 진단 총괄 총괄평가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형사평가 단연 형사평가입니다. 형사평가 왜? 과정 중심의 평가예요. 과정 중심 평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평가 형태가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수업 과정에서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니까 진단평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업 전에 시작하는 거고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가 중요하고 이게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두 번 나와도 사실 뭐 세 번 나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순위가 진단평가. 총괄평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죽었다 깨도 안 나올 것 같은 얘는 총괄평가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의 수레만 저 웬만하면 죽었다 깨도 안 나온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의 수레말 정도로 총괄평가는 물론 학교에서 해요.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괄평가입니다. 일정한 단원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괄평가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강조하는 추세가 총괄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상 총괄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중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성평가 아니면 그 형성하기 전에 진단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 총괄평가를 낼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제로의 수렴 정도로 이 두 가지 중요하다. 그다음 수행평가는 최근에 많이 강조 이것도 역시 과정평가입니다.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취평가도 이제 뭐 이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목표 지향 평가 준거 참조 평가가 이제 목표 지향 평가입니다. 목표 지향 평가, 절대 평가, 준거 지향 평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동적 평가 좀 봐둬야 되겠죠.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초등 교직 논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2017학년도죠. 17학년도. 초등 교직 논술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초등 교직 논술이 중등 교육학 논술하고 약간 유형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용 10점, 형식 10점 이렇게 20점 배점에 반반 10점, 10점 배당이 됐는데 이상하게 2017학년도부터 작년부터 내용 15점, 형식 5점 우리 교육학처럼 똑같이 배점 기준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이거 예고도 없이 내용도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학년도부터 17학년도까지 계속 교육학 내용 계속 내고 있는 게 교육학을. 물론 깊이는 이제 교육학 논술보다 좀 얕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걸 딱 보면 그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뭘 강조하고 있는지. 물론 그 출제되기 전에 학교 동향을 쫙 살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2016학년도에 그 반두라에 워낙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반두라
를 출제해서 걔가 그해 중등교육학 논술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리고 2017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이 2015 개정교육과정 논의,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정제특성의 평가, 그다음에 협통학습. 협통학습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들 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 초등이. 그래서 올해 중등교육과 논술에서는, 중등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속칭 눈치 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 이제는. 재작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번에는 똑같이 내지 않고 주제를 똑같이 2015 개정에 뭐 실질적 구현 방안을 그래갖고 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주제로 나온다는 걸. 근데 그 주제로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초등은 그 주제로 나오면서 개정교육 과정의 문서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는데 중등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나와요. 죽었다 깨도. 근데 그걸 뭐 잘못 이해해서 마치 총론 내용을 다 암기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식으로 오해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과정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학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시하고 최근에 교육과정 경향이 뭘 중요하고 있는지 이걸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고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정도를 교육평가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수행평가도요.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이거 지난번에 교육과정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할 때. 그죠? 자유학기제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자유예요. 시험으로부터 자유고 몸을 향한 자유죠? 자신의 꿈과 끼를 향한 자유예요. 시험으로부터 자유. 그때 시험은 이 총괄평가로부터 자유예요. 총괄평가로부터. 중간 기말고사 안 보겠다는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 안 보고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형성평가. 형성평가. 설명식 수업하지 않고 학생 참여형 중심 수업.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지네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의 토론 한다든지 협동학습 한다든지 참여해서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서 평가하겠다. 형사평가나 수행평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는 시대의 도던 흐름을 거스르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도구입니다. 자, 이제 문항을 만들어야 되죠. 검사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러면 검사 문항을 만들 때 검사 도구, 평가 도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테스팅을 하려면 그 다음에 각각의 문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평가 도구입니다. 평가 도구가 양호해야 돼. 양호해야 돼. 평가죠. 좋은 평가 도구를 내가 만든다 라고 할 때는 그 좋은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가장 양호한 조건, 양호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만이 평가 도구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평가를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평가 문항을 만들 때 반드시 유념하고 지켜야 될 것이 평가 도구의 양호도예요. 양호도. 평가 도구가 양호해야지 올바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평가 도구 자체가 양호해지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수학 평가하는데 국어식으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출제를 봤더니 1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이 문제 풀다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틀렸어요. 그 문제를. 왜 틀렸냐 봤더니 앞에 그 서술식으로 쭉 풀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뜻이 이해가 안 돼갖고 수학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평가 도구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인 타당도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학을 못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어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 평가, 제작은 둘째 문제.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이거 앞서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알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죠. 양호한 평가 도구,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중에서 이 두 개가 더 중요하고요. 평가 도구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선택형으로 제작할 것인지, 뭐 서답형으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화 검사.
전국 공통의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지만, 단연 평가도 양호도가 훨씬 중요하죠, 사실. 올해 나온 게 타당도제라고 그죠? 내용 타당도. 작년에 문제풀이였으니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참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이 타당도 실력으로 한참 설명, 한 20분 넘게 설명했어요. 20분 넘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냐고, 중요하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제가 20분 넘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한참 설명했었어요. 그만큼 여기 평가에서는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평가도가 양호도 저게. 나머지는 몰라도 될 정도로.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요. 보험상 알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될 정도로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분석은 객관식 문항 분석이에요. 지금 객관식 중식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알아두면 좋지만 몰라도 뭐 크게 무리 없는 겁니다. 문항 난이도가 어떤지 변별도가 어떤지 이거는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교육평가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좀 쉬었다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